그러면 이러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정치입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민주화 안 하느냐? 공산당 일당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개혁개방의 지도자들, 즉 덩시아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치적으로는 보수파들이에요.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즉 공산당 일당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화에 대해서 혐오해요, 이 사람들은.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개혁파들이에요. 대단히 개혁적이에요.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시진핑을 마오쩌둥과 비교하면서 비슷한 사람이라는데 그건 잘못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마오쩌둥은요, 정치적으로도 보수파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보수파예요. 달라요. 시진핑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시진핑 리더십은 덩시아핑 리더십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일당제, 현재의 공산당 영도가 우월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성과가 좋다. 저도 이제 중국 연구한 지 한 4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국에 친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중국인 친구들. 그 친구들이 90년대까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했느냐? 아, 중국도 민주화가 필요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니네 참 민주화가 좋은 거 알아.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 약간 좀 미안한 듯한 쭈삣쭈삣 이랬거든.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성과라면 뭐 모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성과가 좋은가? 경제성장, 사회안정, 빈곤퇴치, 누가 더 성과가 있는지 보자. 큰 소리 쳐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거치면서요, 공산당 기준이 더 높아졌어요. 아마 재판단은 이번 코로나 거치면서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평가를 더 낮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순히 덩시아핑이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당제를 옹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서는요, 이거를 아예 법제화로 강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공산당 당원 당장에 19자 당대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마오쩌둥이 한 말이거든요. 1962년에 그 말을 그냥 당장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넣느냐? 당, 정, 군, 학교와 동서남북 중앙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영도하고 집권이라는 말은 다른 개념이에요. 집권이라는 말은 집권당, 들어보셨죠? 여당. 이거는 선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집권한다. 중국말로는 집정한다 그래요. 영도는 뭐냐? 올바른 지도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그래서 공산당은 집권당이면서 동시에 영도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마오쩌둥 시대의 슬로건을 다 써놨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헌법을 바꿔갖고 그렇게 써놨어요. 공산당 영도가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우리 1강에서 검토했었어요. 중국 공산당원은 전체 인구의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원들한테 공산당 영도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그게 좋아서 입당한 사람이니. 근데 인구의 94% 공산당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공산당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1982년에 덩시아핑이 파리헌법, 82년에 만든 헌법에 만들 때요, 이걸 표현을 빼버렸었어요. 왜? 문화대혁명을 거쳤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미안하게 다시 이걸 넣느냐. 그래서 그때 이 규정을 뺐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정부 다시 넣었어요. 자신감의 표출이에요. 그러면서 공산당 영도를 강화시키면서 공산당 중앙을 강화시키고, 중앙을 대표해서 시진핑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망의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산당 중앙이 결정한 거에 대해 당정 간부들이 함부로 논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망의라는 말을 함부로 논의한다. 실제로 함부로 논의했다가 면직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덩시아핑이 천안문 사건 이후에 권력이 약간 장점이한테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는 제4세대의 핵심이다 라고 핵심 지호를 줬어요. 시진핑도 핵심 지위를, 타이틀, 일종의 타이틀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뭐 직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면서 시진핑이 영도 소조를 10개를 이상을 만들어서 그중에 자기가 10개를 자기가 조장을 하고 있어요. 공식 직위, 공산당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주석, 이 3개 말고 10개가 넘는 각종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비과서 거기서 이제 시진핑의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타이틀 컬렉터, 감투수집가. 그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시진핑 권력 무지하게 세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이고, 진짜 권력이 없구나. 권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덩시아핑이라는 사람은요, 1992년에 남쪽 1월달 2월달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의 장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처음 보수파였거든요. 개혁개방을 중지하려는 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확 개가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노선도 채택한 게 덩시아핑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덩시아핑의 나이가 89인가 그래요. 그때 덩시아핑 신분이 뭔지 아세요? 평당원이에요. 평당원. 타이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마오쩌둥과 덩시아핑은 혁명 원로로서,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타이틀을 막 13개씩 가는 이유는 뭐예요? 권력이 직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권력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아직 멀었다. 저는 정말 시진핑이 1인 독재자, 1인 지배자가 됐느냐 아닌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옛날 마오쩌둥이 가졌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자리가 부활하느냐 안 부활하느냐. 만약 주석 자리가 부활한다면 그때는 저 인정할 거예요. 이거 시진핑 총석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거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1인 권력에 가까워진다라고 인정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중국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나타나는 현상은 솔직히 저는 시진핑 개인의 욕심이 좀 들어갔다고 봐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첫째, 6세대 후계자 결정이 보류됐어요. 이거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정치가 불확정적인 게 가장 안 좋아요. 단적으로 내년 20차 당대회 걸리는데 누가 6세대 지도자인지 몰라요. 그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도 몰라요. 내년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치러질 거고 누가 되든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에 따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정적이라고 안 해요. 누가 될지는 몰라도 절차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중국은 어떨까요? 몰라요. 그래서 푸진타오는요 2002년에 16차 당대회 때 총서기가 됐지만 1992년에 10년 전에 이미 정치국 상무인이 돼서 1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시진핑은 2012년에 총서기가 됐지만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 때 됐어요. 5년 전에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 안 뽑았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년 만에. 이거에 대해서 중국 인민일보 공산당 기관지죠.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왜 안 뽑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미리 뽑아놓으니까 압력이 너무 심하더라. 불필요한 갈등이 너무 심하더라.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5년 후에 더 뛰어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나요? 저는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저는 딴 데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겠어요? 차기 지도자가 뽑히면 그 밑에 있는 장관급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 그 사람들은 은근슬쩍 견눈질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차기 지도자를 뽑아놓고서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면 권력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5년제죠. 3년까지만 대통령이에요. 나머지 2년은 준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영이 안 서요. 이제 1년 남겨놓으면 진짜 안 서요. 장관 하려고도 안 하고요. 장관 후보자 하나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래요. 이거 막으려고.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태로 총서기를 2번 이상 한 사람 없어요.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주석을 없애버렸어요. 저 규정 폐지했어요. 헌법에 따르면 공산당 총서기는 이런 거는 당직 말고 국가직, 그러니까 국가 주석, 국무원 총리, 전국인대 위원장, 전국정 주석은요 2번밖에 못했어요. 임기를. 10년 하면 물러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걸 없애버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가 주석은 사실 명예직에 가까워요. 국가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없앴을까? 전 알아요. 이거 폐지할 때 있잖아요. 중국의 지식인들 일부, 제가 아는 지식인들, 또 우리 한국에 유학가 있는, 참고로 한국에 약 7만 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국제대학원에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상당히 이거에 비판적이었어요. 왜 저러느냐? 명예직인데 저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여태까지 역할이 뭐였느냐? 예를 들어 시진핑 총서기가 한국이나 미국 방문할 때 무슨 총서기로 방문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President of China, 대통령으로 방문해야죠. 사실 그때 욕이 난 거예요. 저런 명예직에 가까운 걸 왜 없앴을까? 이건 해석이 잘 안 돼요. 뭐겠어요?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전 시진핑 개인의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잖아요. 정치학자들이 중국인이 하건 중국학자가 외국학자가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거의 1등으로 나오는 게 항상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부패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진핑 총석이 약속했어요. 이거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로 강력하게 했어요. 기존에도 했어야 다. 장점인지 했어. 구진타도 썼는데 이번처럼 강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은 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반대했던 정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한다. 정적을 제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학술 논문을 썼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집권 일기 5년 동안요. 2013년, 17년 동안요. 장차관급만 440명을 처벌하거나 면직을 시켰어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장차관급 중에서 15%를 처벌한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산당 총석이로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게 장차관급이거든요. 자기의 발판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적을 이렇게 제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공산당 내에 있는 만연한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당원들의 반대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산당 중앙의 강화, 공산당 영도가 빈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중국의 꿈이라고 거창한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하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죠.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친 거에 가까워요. 자, 다음에 이제 혁신경제. 과연 미중 간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경쟁에서 누가 이길 하나만 얘기하면 이거에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군사력 문제 아니라고 봐요. 중국이 지금까지 부상했던 것이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없을 것인가는 이 혁신, 이노베이션 여기에 걸려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게 여기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그래요. 2018년 헌법을 개혁하면서 중국이 추구할 경제 이념을 넣었어요. 혁신, 균형, 녹색, 개방, 공동향 이렇게 넣었는데 이 중에서 혁신이 하나예요.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1996년, 7년 이 무렵부터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지금까지 하나의 전략은 혁신이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현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창조 경제건 무슨 혁신이건 이게 다 슬로건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면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시종일관 이거를 추진하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과연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게 쌍창이라고 써놨는데 하나가 이제 혁신이 중국말로 창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창업. 그래서 두 개의 쌍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무원 총리는 쌍창 전도사예요. 항상 혁신 기업 있으면 가고 창업하는 데 가요. 그러면 왜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간단해요. 공산당이 집권하려고. 공산당이 집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죠. 지지를 잃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예, 경제 문제인데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그럼 중국에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1년에 몇 명 태어나는지 보면 대충 알죠? 예, 대략 몇 명이 태어나느냐면요, 1,500만 명 정도 태어나요. 작년에 처음으로요 1,40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두 자녀 정책도 없애버렸어요. 이제 3명까지 나라고 그래. 그래도 안 나요. 그러면 1년에 한 1,500만 개 일자리가 필요한데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이 있겠죠? 그럼 대략 한 2천만 개. 근데 2천만 개 일자리를 다 제공할 수는 없어요. 완전 고용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잡으려면 1,000만 개 일자리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요, 지난 3, 40년 보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정책을 쓰면서 경제 성장률을 제기할 때 대개 목표는 어디에 뒀느냐? 1,000만 개에서 1,100만 개 일자리, 그냥 줄여서 1,000만 개라고 그래요. 1,000만 개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90년대 초까지는 8% 성장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 그 당시는 단순 노동, 가공무역, 전자, 신발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8% 성장하면 돼요. 1% 성장하면 140만 개 일자리가 나오니까 8% 성장하면 그 정도 된대요. 2000년대 초까지는 7%, 지금은 제가 볼 때 5%면 돼요. 왜 가능하냐? 주로 일자리 지금 창출하는 게 혁신 기업, ICT 기업과 동시에 창업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제가 이때 일부러 써놨어요. 중국은 매년 6월 둘째 주에 한국의 수능을 보거든요. 그걸 중국엔 까오카오라고 그래요. 올해 몇 명 응시하는지 아세요? 1,070만 명인가 그래요. 1,070만 명. 2020년 작년에 대학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874만 명이에요. 야, 참고로 중국 대학생의 70% 이공계열이에요. 이런 대학생들들어 전자 조립하는 거, 예? 섬유, 신발 이런 거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해요. 그래서 중국은요, 1990년부터 매년 대학생 정원을 50만 명씩 늘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나이 또래의 70%가 대학에 가고요. 그런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일자리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CT, 그다음에 창업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20년 전부터 했던 정책입니다. 그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본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걸 혹시 들어보셨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 익숙한 게 삼성의 갤럭시를 누른 샤오미. 불과 5년 전, 6년 전에 있잖아요. 갤럭시가 중국 내에 점유율이 25%, 30% 가까이. 지금 몇 %인지 아세요? 0.8%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샤오미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제 기억으로는 그게 2010년인가 200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중에서 화웨이 하나만 1987년에 만들어졌어요. 나머지는 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알리바바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저 텐센트 저 1998년, 바이두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혁신이에요, 혁신. 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 중국이에요. 모든 게 가능해요. 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을 해줘야 돼요. 중국에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요, 농촌에서 태어나면 북경이나 상해에 살기 어렵거든요. 근데 명문대를 나오고 특히 해외 유학을 갔다 오잖아요. 창업하잖아요. 그럼 그린카드를 받아줬어요. 90년대 초중반에.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도시마다 창업단지가 다 있어요. 전 한 10군데 이상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직접. 어차피 창업은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하루에 지금 15,000개씩 창업하는데 성공률은 5%밖에 안 돼요. 95%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 95%가 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엔젤 펀드. 이게 먼저 이런 성공한 기업들이 대주는 거고 국가가 대주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매년 창업하는 대학생 정말 우수한 애들이 60만 명 이상이 창업하는데 한국은 5천 명도 안 해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귀에 막 들어온 게 왜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화웨이를 저렇게 못 살게 굴지? 혹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싸운 거 아니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화웨이를 저렇게 못 살게 그러냐면요. 5G라고 들어보셨죠? 차세대 통신망. 그것의 선두업체가 화웨이예요. 전 세계 기술 표준의 35%가 화웨이가 갖고 있어요. 화웨이가 직원이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10만 명이 연구원이에요. 석박사. 그리고 화웨이 임직원 평균 임금이요.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임금과 같아요. 즉 이 상태로 그냥 화웨이를 놔둬버리면 전 세계 통신망의 기본은 화웨이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화웨이는요. 앞으로 하게 될 제4차 산업혁명의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5G가. 이거를 중국이 잡는 걸 놔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 이 소강사회는요. 중국이 다른 나라 100년 할 걸 30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무지하게 발생하죠. 저는 이걸 4대 격차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다 겹쳐요. 어떻게 겹치느냐? 연해 지역은 도시가 많죠. 한족 중심이죠. 그죠? 내륙 지역은 농촌이 많죠. 또 토순적이 많아요. 그래갖고 뭐 지역 격차,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광역자치단체가 못 사는 데가 상하이와하고 귀저우여야 되는데요. 후진타워 집권 13배 차이가 나요. 1인당 국민소득. 이건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부 대개발이라고 해서 매년 중국 돈으로 5천억 인민폐, 한국 돈으로 대개 한 60조 정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해갖고 한 5배로 줄였대요. 근데 저는 이건 통계고 실제로는 더 될 거라고 봐요. 계층 간의 빈부격차 보여주는 게 지니게스라고 하거든요. 정치학에서 0.43을 넘어가면 심각하다고 그래요. 미국이 0.43을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인종 문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0.47을 넘었어요. 도농 격차도 뭐 공식적으로는 한 3배인데 실제로 6, 7배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이 안 있죠?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농민곡이라고 불러요. 보통 학자들은 2억 7천 명이라고 이렇게 파악하는데 작년에 했던 인구 센서스 10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거에 따라 1억이 더 늘었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나온 사람이 3억 7천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의 호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땐 도시기주의인데 호적 제도에 따라서 오면은 도시에 오면 있죠. 일반 도시는 괜찮아요. 중소도시 인구 100만 200만. 근데 특대 도시 인구 800만 명 이상 되는 북경 천진 이런 데는 가면 복지 제도가 없어요. 교육 혜택도 없어요. 그래서 불법 노동자 비슷하다라는 이거 없애자 그러는데 안 없어져요. 저는 민주화되기 전까지 안 없어질 거라는데 이들이 이제 시위 일으키고 이게 하루에 4,500건씩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후진타오 정부에 제기됐던 게 소강사회 건설이에요. 2002년에 그걸 시진핑 정부가 다시 받아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 18차 당대회 때는 저렇게 1인당 액수. 근데 19차 당대회 어떻게 했느냐? 절대 빈곤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절대 빈곤을 중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1인당 하루에 1달러. 1978년에 중국 인구의 82%가 절대 빈곤이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인구의 한 2%, 그러다가 2019년에는 한 0.6% 됐는데 드디어 올 2월 달에 있잖아요. 중국의 절대 빈곤이 해소됐다고 선언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했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아직도 한 달에 1,000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곱하기 한 대략 200해서 20만 원. 하루 2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6억 명이나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대도시에서는 1인당 하루 한 달 20만 원 갖고 생활 안 돼요. 즉 절대 빈곤은 해소됐지만 풍족한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아직도 6억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이게 목표고요. 아마 이걸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 중국 공산당 24 당대회 때는 새로운 과제가 전 제시될 거라고 봅니다.